저희 1권에서 보니까 228쪽에서 공식으로 표현해 주신 그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가 할인이라는 개념, 사실 저는 좀 처음 봐서 그렇군요. 네, 네.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가장 기본 네. 중에 기본인데 네. 그 주식이라는 게 가치가 뭐냐, 그 벤그레이엄이 이렇게 말을 했죠. 가격은 주는 거고 가치는 받는 거고. 일단 여기까지는 심플하죠. 내가 1,000원 주고 물을 샀으면은 이 물이 나한테 주는 내 생존을 늘려주고 목마름을 해소해주고 뭐 이런 게 이 물이 나한테 주는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주식의 가치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주식이 우리한테 뭘 해주느냐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보통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배당을 주고 두 번째는 매매 차익. 근데 매매 차익이라는 거는 좀 순환 참조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의 가격에 이걸 사줄 거냐라는 건데,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은 뭘 보고 그 가격을 정당화하는 거지? 라고 하면은 결국은 또 배당과 시세 차익?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시세 차익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다른 쪽으로 오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 한 병이 물 한 병 1,000원이 적정하냐 아니냐라는 고민을 할 때 이 물을 다른 제3자에게 얼마의 가격을 받고 팔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잖아요. 이 물과 나 사이에서 주고받는 거를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란 자산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주식이 나한테 뭘 주는데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나한테 주는 배당이 있고, 그럼 배당으로 돌려주지 않는 거는 뭐냐? 사실 회사에 유보되는 자금인 거죠. 돈을 벌긴 벌었는데 나한테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안 줬다라는 거죠. 지금 안 주는 이유는 회사에 유보를 했을 때 내년, 내후년 꾸준히 더 사업을 했을 때 지금 당신에게 돌려주는 이 배당의 가치보다 더 큰 금액을 나중에 돌려줄 수 있으니까 유보를 하게 해달라. 그런 의사결정이 은연중에 한번 들어간 거죠. 사실 공식적으로 주주총회가 그걸 결정하는 자리기는 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누군가는 몇 명은 신경 쓰긴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and 그렇게 번 돈을 정말 나를 위해서 돌려줄 의사가 있느냐, 그렇게 두 가지 전부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때 주식이라는 건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타일이나 기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냥 주식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사고 체계에 대한 얘기고, 자 그러면은 주식이 나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게 현재 줄 수 있는 배당 혹은 나중에 돌려줄 현금 흐름이라면은 그러면은 그걸 기반으로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배당만 놓고 보면은, 그래서 배당 할인 모형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요. 당장 우리한테 주는 배당만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해보자라는 게 배당 할인 모형 공식이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 배당의 근원이 되는 당장의 현금 흐름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그 현금 흐름을 아예 빼버리는 거는 좀 오히려 왜곡의 소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취지에서 기업이 돈을 벌었을 때 돈을 번 거에서 그 현금성 비용이 아닌 거를 다시 복귀를 시키고, 그러니까 순이익에서 현금성 비용이 아니었던 거를 복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당장 주주에게 돌려줄 수 없는 이미 그 딱 어쩔 수 없이 바로 지출을 해야 하는 어떤 투자금 있잖아요. 그걸 빼주고 나면은 그러면은 요 금액이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여유 현금 흐름, 잉여 현금 흐름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가 할인이라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 자금의 원천을 계산을 해보자,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그거를 분자에 쭉 나열을 하고 분모에는 적절한 할인율을 써서 할인을 하고, 이걸 다 더하면은 말 그대로 이 주식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가치가 뭐냐라는 그 얘기와 딱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결국은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계속 느는 회사를 사야 된다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늘어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꾸준하게 발생하는 혹은 만약에 줄어든다라 하더라도 그렇게 가정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3년 동안만 더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접겠다. 그럼 사업을 접는 시점에서는 다 청산을 하고 남은 현금을 주주에게 한 방에 돌려줄 거잖아요. 그러면 3년차 시점에서 엄청 큰 현금 흐름이 한 번 빵 발생하는 거고 4년차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가정들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그럼 이 공식에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어떤 가치라는 값을 정교하게 계산을 해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값들이 되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투자에 실무에 활용을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은 좀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을 거고요. 그것보다는 방금 언급해 주신 대로 매출액이 늘어나는 거 혹은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공식을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매출액이 좋더라도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도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혹은 그럴 수도 있죠. 당장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한 5년 후 10년 후부터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항을 쭉 늘린 다음에 5년 차부터 캐시플로우가 발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했을 때 현재의 가격을 정당화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현재 이익이 발생하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사지 않아야 할 주식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렇다고 무작정 살 수는 없고 5년 이후로 보면은 5년 후, 6년 후, 7년 후 뭐 이런 식의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가정하는 주식은 거기에 따른 할인율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이익이 대단히 좋아질 걸로 우리가 가정을 해야만 현재 이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다. 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은 그 기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나는 미래에 얼마나 낙관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뭐 지금이야 이제 그런 주식들이 다 급락을 해가지고 많이 비판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는 있지만 만약에 이런 주식이 각광받는 시점이었다면 혹은 반대로 지금처럼 그런 주식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면은 오히려 이런 아이디어로 그 자기가 사실 회사의 미래는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회사의 미래를 다시 재평가를 해보고 5년 후 10년 후의 가정이 2년 전에 내가 생각했던 가정과 얼마나 바뀌었나 그러면은 지금 뭐 고점 대비 마이너스 90%가 돼 있는 현재의 가격이 뭐 과연 정당한가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남들과 다른 대답을 내놓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변수들, 주요 변수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추론해내는 그런 일종의 설명 도구가 되는 거죠. 나심 탈렙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책에서 공식을 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하다가 공식은 수학은 계산의 도구가 아니라 설명의 도구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혹은 어떤 변수를 놓고 그 변수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공식이 있으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수학 공식이라는 건 그런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아까 그 배당도 잠시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한국 회사들이 배당이 좀 인색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한국 주식 그 시장이 좀 저평가된 거랑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평가가 아닌 거죠. 네, 전 세계 주식 시장의 ROE, PBR을 구해 보면은 한국이 평균 ROE가 한 8%? 그래도 10년 전에는 한 10%는 넘어갔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못 벌어도 못 번 만큼 우리 회사는 더 이상 초과 수익을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한 그 자본 비용, 자기 자본 비용 대비한 초과 수익을 주주에게 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해버리면은 ROE를 높게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회사에 그냥 잔뜩 쌓아두기만 하고 효율성 떨어지는 사업에 돈을 계속 투입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본의 효율성 그러니까 ROE라는 지표가 계속 떨어지는 거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PBR이라는 지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측면에 속하죠. 그래서 ROE PBR로 그 전 세계 시장을 매핑을 해보면은 되게 상관관계가 높은 그 비례하는 점들이 쫙 이렇게 찍혀요. 그리고 한국 시장은 그 트렌드에서 대단히 벗어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의 자본의 효율성에 적절한 그 자본의 프리미엄이 아니라 디스카운트죠. 예, 그 자본이 효율적으로 굴러가지 않고 거기에 준하는 적절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배당을 하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든 뭐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면은 지금까지의 낮은 프리미엄이 저평가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겠죠. 23년에는 이런 이제 한국이 저평가되어 있다랑 뭐 여러 가지 고려해서 미국장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국장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어쨌거나 이거는 뭐 개인마다 다 다른 답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각자의 타임라인이 뭐냐에 대한 얘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각자가 은퇴까지 남은 시점,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 그리고 변동성을 얼마나 단기 변동성을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지, 뭐 이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될 거고요. 모두가 올 한 해만 투자하고 주식 안 할래, 뭐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답변을 나눠서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길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당연히 미국의 자본 효율성이 지금까지 한국보다 훨씬 좋았고 앞으로도 웬만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떤 주식 시장이라는 전체 자본 시장에 내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고 싶다, 익스포저를 두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시장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될 거고,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짧은 타임라인으로 본다면은,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기교가 많이 섞이고 잡스런 얘기가 될 건데, 저는 올해 일단 한국 시장은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보면은 대체로 가장 성과가 좋거나 가장 성과가 나쁘거나 1등하거나 꼴등하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작년에는 가장 안 좋은 축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2017년 요럴 때는 또 가장 좋은 쪽이었고, 2020년도 아마 가장 좋았을 텐데, 그렇게 본다면은 그러면 작년에 한국이 가장 나빴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럼 뭐 당연히 일단 미국 좋고 그 외의 다른 모든 나라가 안 좋긴 했는데, 그 와중에 한국은 중국의 봉쇄가 컸기 때문에, 그럼 중국 락다운 하면서 한국은 특히나 무역 수지 적자가 아주 오랜만에 났잖아요. IMF 이후에 최초였나 그럴 텐데, 근데 한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저는 크게 우려는 안 하는 게, 일단 이건 중국이 봉쇄됐기 때문에 한국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크고, 중국이 수입을 안 하니까 당연히 무역 수지는 적자가 나는 거고,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으면은 한국이 CDS 프리미엄이 엄청 올라갔을 거거든요. 근데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굉장히 멀쩡했어요. 그리고 환율도 한동안 이슈가 됐었는데, 작년 한 해 동안의 그 환율 약세 정도를 보면은 다른 나라와 그다지 차이가 없거든요. 미국만 좋고 다른 모든 나라가 약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만 대단히 나쁜 국가, 펀더멘탈이 흔들리는 그런 나쁜 국가였냐 하면은 그건 아니고 단지 주가만 안 좋았을 뿐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작년에 한국이 나빴던 이유, 그럼 그 글로벌 투자자가 한국을 살 때는 몇 가지 안 되잖아요. 일단은 안전자산 대비 위험자산을 사고 싶다, 그리고 반도체가 좋다, 혹은 중국에 대한 프락시, 뭐 요런 아이디어가 있을 때 한국 주식을 사는데, 근데 작년에는 그게 다 아니었고, 그러면 현 시점에서 보면은 반도체 다운사이클이었던 거 모두가 알고, 뭐 현재도 다운사이클이긴 하지만 만약에 공급 조정 이슈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 지금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는 1, 2분기 중에 이제 바닥을 찍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러면 주가는 한 3개월 정도 선행해서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반도체가 주가가 좋을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반도체를 좋게 보고 한국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고 있고, 중국 리오프닝이 저는 올해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 리오프닝을 세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중국의 리오프닝을 아마도 유럽을 비롯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반길 거예요. 반길 거고 여기에 붙어서 좀 중국인 여행 수요를 최대한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혹은 중국의 기지에서 나오는 물건을 최대한 많이 사가기 위한 여러 가지 협정들을 맺을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에 익스포저를 두고 싶다라고 하는 글로벌 자금 수요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자금들이 전부 다 중국 주식을 살 수는 없거든요. 아직은 중국의 자본시장이 제대로 개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중국의 프락시로 한국을 사볼까 하는 수요도 어느 정도는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한국 시장이 생각보다 좋다면은 어떤 이유로 좋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는 있겠죠. 좋을 거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약간 나쁜 뉴스에 다들 너무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좋게 보자면 이렇게 좋게 볼 요소도 없진 않다. 뭐 그 정도의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책에서 또 워런 버핏 많이 할애해 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말 한두 개 정도는 저희도 다 들어봤잖아요. 뭐 그중에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도 뭐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런 거라든지 우리는 주식을 영원히 보유한다라는 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대중들이 좀 오해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버핏이 하고자 했던 말은 원래는 무엇이었을까요? 책에서도 좀 그 파트를 힘줘서 적긴 했는데 첫 번째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을 잊어버리지 마라.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좀 철저히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안전한 거 위주로 사고 뭐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워런 버핏은 주식 투자를 평생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주식의 안전이라는 게 어딨나요 도대체. 안전자산만 살 거면은 주식을 안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뭐 PER 되게 낮은 거, 뭐 그레이엄의 기법, 뭐 그레이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뭐 PER 낮은 거, 뭐 유동자산, 유형자산 많은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저는 그게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저 혼자 뇌피셜로 제 생각이 그거 아닙니다라고 할 수는 없고 일단 출처를 좀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출처를 열심히 찾아봤더니 어떤 옛날에 했던 언론 인터뷰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뒷부분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가치보다 가능한 한 싸게 사고 그리고 묶음으로 사면은 사실상 돈을 잃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안전마진에 대한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가치를 평가할 때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이걸 좀 범위로 생각을 하고 가능한 한 유리한 확률에서 베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베팅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베팅으로 나눠서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고 뭐 이런 얘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이엄이든 버핏이든 공통적으로 통하는 얘기가 통하지만 많이들 그러니까 그분들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는 단어가 확률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레이엄이든 버핏이든 찰리 먼거든 전부 다 확률에 기반한 사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돈을 잃지 마라라는 얘기는 제가 이해하는 바는 유리한 확률에서 베팅을 하고 한 번의 베팅이 실패로 이 게임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지 말아라. 네, 그래서 베팅 비율을 적절히 조절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베팅을 하고 뭐 이런 얘기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영원히 보유한다라는 것도 그 버핏이 대놓고 그거 그 얘기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아예 회사를 완전히 사서 상장 폐지시키고 아니면 애초에 비상장이었든가 그래서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완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그 회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히 팔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상장돼 있는 어떤 주식에 대해서도 팔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해한 것 같습니다. 라고 버핏이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약간 그런 발언을 하긴 했어요. 우리가 선호하는 보유 기간은 무한정입니다. 라는 발언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 발언은 뭐냐면은 그 뭐 경제적 해자라던가 여러 가지 개념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은 자명해지는데
버핏은 그 훌륭한 경영진이 계속해서 초과 수익을 내는,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길게 뭐 짧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기 자본 비용 이상의 ROE를 아주 장기간 낼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의지, 그리고 정직한 경영진,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경영진을 발견을 했다면은, 그러면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식을 가지고 여차저차 해보면은 자명해져요. 그런 회사를 보유해서 계속 가면은 그런 그 코스트 오브 에쿼티 이상의 ROE가 유지되는 이상은 그 높은 ROE만큼의 성과를 주주는 얻게 돼요. 아주 장기간 이 되면은. 그러면 최초 시점에서 내가 얼마나 비싸게 샀냐 싸게 샀냐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희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펙트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영구적인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거는 어쨌거나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훌륭한 경영진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 훌륭함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계속 보유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해야 할 조건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영진의 훌륭함이 깨지거나 아니면은 내가 애초에 잘못 판단했다라고 내 잘못을 인정하거나 뭐 그럴 때 팔겠다라는 거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안 판다. 그런 어떤 매도 원칙에 대한 얘기지, 무조건 안 판다, 무조건 한 번 사면 끝까지 가지고 간다, 이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한번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번역이 쌍코피 터질 정도로 주가가 상승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너무 비싼 가격이라는 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비쌀 때는 또 팔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버핏이 하도 많이 시달렸어요. 뭐 하나 팔 때마다 영구 보유한다면서 왜 팝니까? 막 이런 비난을 하도 들어가지고 그거 그 얘기 아닙니다라고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벤저민 그레이엄이랑 워런 버핏 얘기를 했으니까 피터 린치도 한 가지 정도 질문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책에서는 바텀업 접근법이랑 칵테일 파티론 저는 읽었는데, 저희가 피터 린치에게 배울 점이 어떤 게 있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터 린치에게 배울 점, 사실 책이 워낙에 쉽게 쓰여서 책만 읽어봐도 그냥 배울 수가 있어서요. 저는 제가 뭔가 어떤 이런 게 핵심입니다라고 재해석을 하기보다는 약간 너무 쉬워서 하게 되는 오해, 뭐 이런 거에 좀 주목을 했어요. 이 책에서는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바텀업, 네, 바텀업 쉽죠. 뭐 전체 시장보다는 개별 기업에 집중해라, 뭐 이런 얘기고. 그쵸, 그거 있어요. 뭐 심루타를 찾아라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래서 심루타를 찾아라라는 거는 저는 이것도 결과론적인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루타를 찾아라라는 거를 그 월가영 책에서 딱 그런 챕터가 나오긴 하는데, 그걸 보면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래, 심루타 주식의 조건은 무엇일까? 심루타 주식은 어떤 기준으로 찾아내야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뭐 아주 자연스러운 접근법이라서 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피터 린치가 과연 그걸 알고 있었을까? 정말 심루타 되는 주식을 골라낼 수 있었으면 피터 린치도 그런 주식만 샀겠죠. 근데 피터 린치도 수많은 실패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피터 린치가 얘기하고자 했던 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중간에 긴 얘기 짧게 다 자르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대부분의 주식은 웬만하면은 심루타의 씨앗이 있어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벌 때 무한대 벌 수 있고, 최대한 손해 봤을 때 100%로 손해가 끝이잖아요. 근데 뭐 뻔한 얘기를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벌 때 원금 더하기 이자 벌고 끝이잖아요. 최대한 손해 볼 때 100%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대칭 자산이라는 건데, 채권은 아래쪽으로 비대칭 자산이고 주식은 위쪽으로 비대칭 자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그 비대칭성을 못 느끼죠. 네, 항상 뭐 벌 때 10% 벌고 잃을 때 10% 잃고, 뭐 대칭적인 자산이라고 느끼잖아요. 그리고 손해 보는 경우가 더 많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손절은 못하고 익절은 잘하니까 항상 내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로 가득한데,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그렇게 위쪽으로 비대칭적인 자산인데 그 비대칭성을 우리는 웬만해서는 활용하지 못하고 그럼 그거는 주식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 주식을 대하는 우리의 매매 행태 때문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매매 행태를 좀 바꿔줘서 그 비대칭성을 누릴 수 있는 형태로 매매를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조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있고 또 그런 게 있죠. 그 뭐 생활 속에서 발견하라. 뭐 그런 에피소드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 아내님께서 백화점에서 뭐 어떤 브랜드의 그 스타킹을 좋아했는데 자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게 되게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인기가 다 꺾였는데 혹은 어떤 백화점에 이제 아무도 가지 않는데 자기는 재무제표 보고 이거 얼마나 좋은 주식인데 이러면서 샀는데 손해보고 뭐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주변에서 발견하라는 그런 일종의 기법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걸 활용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주변에서 발견한 거 하는 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접근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포인트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첫 걸음일 뿐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수많은 프로세스가 존재하는데 그 프로세스를 하지 않고 단지 주변에서 뭔가를 발견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고 그 피터 린치 스스로가 어떤 인터뷰에서 그거 그 뜻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스타벅스 커피 맛있다고 스타벅스 주식 사라는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닙니다라고 대놓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투자 아이디어의 시작점일 뿐이지 그 자체로 완성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요즘 하도 테슬라만 얘기가 계속 나와서 테슬라에 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 거인들의 어깨에 섰을 때 테슬라는 지금 살만한 가격일까요? 아니면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될까요? 뭐 제가 테슬라를 깊이 모르니까 네. 뭐 일단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리든 뭐 좋은 답변은 아닐 거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좀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이게 주가가 좋을 때는 사실 테슬라는 언제나 논란이 되는 주식이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그럼 테슬라를 방어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자,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가 이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아도 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 정도의 마켓쉐어를 보여준 회사가 없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국은 회사는 돈을 벌고 이미 돈을 벌고 있다. 영업이 흑자를 냈으니까 그리고 그게 초창기에는 그 에너지 관련해서 돈을 버는 게 있었는데 나중에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거 아니고도 흑자를 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이거 봐라. 훌륭하다. 그리고 뭐랄까 뭐 생산성.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 회사를 하나를 굴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뭐 디자인이나 성능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주 많은 부품 밸류체인을 관리하고 공장에서 그 라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뭐 그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테슬라는 그런 지점에서도 굉장히 많은 진전을 보여줬고 뭐 테슬라 본인들 주장으로는 다른 회사가 따라올 수 없는 공정 혁신을 우리는 이뤄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테슬라 공장도 가보긴 했었는데 네, 어느 정도 수긍은 가요. 네. 아무튼 그런 게 있고 또 단순히 이 테슬라라는 회사를 자동차 회사로 보지 마라. 이 회사는 기존의 자동차 회사는 그냥 제조업 회사였다면은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라는 걸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이 되고 났을 때 회사 그 자동차 내부에서 인간이 즐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팔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뭐 차징 스테이션을 가지고 사업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기존의 자동차 회사가 하지 못했던 할 수 없었던 아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향후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전혀 다른 레벨,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의 회사이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회사와 비교하지 마라 라는 주장을 많이들 하셨거든요. 근데 그 주장은 틀린 주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이라고 해서 그 주장들이 꺾였느냐. 마켓 쉐어는 꺾일 수 있죠. 네, 그거는 이제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고 근데 애초에
어떤 브랜드도 그 컨슈머 브랜드가 글로벌 마켓 쉐어 두 자리를 가져가는 케이스는 없었거든요. 근데 전기차에서 30%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럼 전기차 보급이 60% 이상 완료되는 수십 년 후 미래에도 이런 30%의 점유를 할 거다라는 가정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거죠. 그 가정은 반드시 깨져야 하는 가정이었고 이거는 컨슈머 비즈니스를 하는 이상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고 근데 그게 깨졌다라고 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공정상의 혁신이라던가 부가 서비스 모델이라던가 아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깨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딱히 깨지진 않은 것 같은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열심히 테슬라를 방어하던 그 사람들이 이런 구조적인 테슬라의 장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 조롱하는 시각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테슬라가 좋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슬라 현재 가격이 적정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계산 안 해봤기 때문에. 아무튼 그 투자자들의 태도, 테슬라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구조적인 장점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구조적인 장점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혹시 2023년에 대표님께서 주목하는 업종 기업이 있다면? 예, 저는 뭐 딱히 업종을 가지고 뭘 하진 않고요. 네. 어쨌거나 그 지금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신냉전, 탈세계화,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굉장히 과장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근거들도 많습니다. 얘기하자면 길어지니까 생략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 주도하는 밸류체인 재편, 얼라이쇼어링이라고 부르는 그게 생각만큼 쉽게 되진 않을 거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기반해서 꽤 쏠쏠하게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거인의 어깨가 3권이 나오는 거죠? 3권까지. 3권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이혼이 끝인가요? 아니요. 3권을 쓰고 싶은 내용은 있는데 네. 제가 그걸 쓸 역량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쓸 내용은 있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 쓰긴 썼었는데 일단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 엎어버린 상태고 네, 좀 더 제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은 이제 거인의 어깨를 아직 읽지 않은 독자들에게 네. 이 책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제 딴에는 쉽게 재밌게 쓴다고 썼는데 과연 대중께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뭐 리뷰 같은 걸 보면은 쉽고 재밌게 잘 썼다라고 정말 제 기대보다 훨씬 더 호평을 해주셔서 다행이다, 네. 감사하다라는 생각이고 뭐랄까 주식하는 마음을 쓸 때는 한 권의 책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쓰진 않았어요. 근데 이 거인의 어깨를 쓰면서는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단 한 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면은 이걸로 끝을 내주자라는 생각으로 혼을 담아서 썼고 다행히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좋은 반응은 보여주고 계셔서 네, 감사하네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중간에 개그 욕심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좀 재밌는 문장도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저를 좀 아는 친구들이 네. 이제 너가 무슨 생각으로 혼자서 낄낄거리면서 이 멘트를 썼을지가 떠오르더라라고 네. 어떤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진지하고 뭐 무겁지만 않은 주식 책이라서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